아인슈타인 글을 잘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 질량, 중력, 길이, 에너지, 빛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상식을 완벽히 깨부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과학자, 바로 전제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이 수많은 업적이 상상력에서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력에서 출발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아인슈타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던 걸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1879년 3월 14일, 날짜마저도 원주율을 가리키던 날,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올름에서 한 아이가 응애 하며 태어납니다. 이 겨우 트인 이후에도 말보다 혼자 생각에 잠겨 멍 때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남달랐습니다. 5살 무렵 생일 선물로 받은 나침반을 바라보며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침반 바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 보이지 않는 힘이 나침반 바늘을 붙잡는 게 분명하구나. 과학자의 싹이 막 움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6살에 들어간 가톨릭 학교와 9살에 들어간 미네네 김네시움은 규율이 엄격하고 군대식의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아인슈타인은 주입식 수업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그다지 좋은 편만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시험이 얼마나 싫었던지, 정규 교육에서 호기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일종의 기적이다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다행인 건 아인슈타인 그 자신도 상상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16세,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롯해 인류를 뒤바꿀 엄청난 상상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아무리 천재 아인슈타인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답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답의 힌트는 취리 연방공과대학에서 맥스웰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얻었습니다.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하여 빛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상수 C로 표기됩니다. 상수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정지하던 겁나 빨리 달리던 그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기준계에서 보더라도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직관적이지 않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도 곰곰이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때부터 빛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살에 빛에 심취한 겁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인슈타인, 사랑에도 눈을 뜹니다. 4살 연상 수학영재였던 밀레바 마리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가장이 된 아인슈타인은 갓 결혼한 아내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과외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다가 절친한 대학 동기인 그로즈만의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베른의 특허국 공무원 자리를 얻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찾기 시작한 아인슈타인은 다시 한켠에 고이 접어두었던 세상의 문제들을 고민할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공무원이 된 아인슈타인은 친구들과 매일 밤마다 최신 물리학이나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모임의 이름도 품격 있는 베른 아카데미 올림피아 로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를 자양분 삼아 쑥쑥 자라났습니다. 이런 여러 시기를 지나 아인슈타인은 놀라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사고 실험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여도 빛은 항상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정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즉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아인슈타인은 속도의 정의로 되돌아갑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의심했습니다. 혹시 시간과 거리에 대한 상식이 잘못된 거라면?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 자체는 갈릴레이, 뉴턴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쌓아올린 고전역학에 정면 도전하는 어마어마한 상상이었습니다. 고전역학을 창시한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어떤 것도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간은 항상 균일하게 흐르고 공간은 항상 같은 상태로 정지해 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변하지 않는 것은 빛의 속도이고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200년 만에 뉴턴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실로 대단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들을 정리하여 1905년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대하여 라는 논문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4차원 시공간이 존재하며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은 없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긴급과학 영상 참고 부탁해요. 아무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신선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담은 논문을 읽은 물리학의 거장 플랑크는 논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며 편지를 보냅니다. 플랑크가 젊은 듣보잡 과학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름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논문 이외에도 아인슈타인의 엄청난 논문들이 쏟아진 기적의 해입니다. 3월에는
빛의 광전 효과를 설명한 논문이, 5월에는 브라운 운동을 설명한 논문이, 6월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논문, 그리고 9월에는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밝힌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남들이 평생에 걸쳐 하나 쓰기도 힘든 주옥 같은 논문들을 1905년에 한 해에 몰아서 내뿜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905년 발행한 논문만 25편? 한 달에 영상 2개 만들기도 힘든데 아인슈타인은 거의 마이클 조던, 메시, 페이커, 봉준호, 스티브 잡스의 최전성기 시즌보다 더한 업적들을 한 해에 모아 놓은 것이죠. 역시 아인슈타인. 이런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천재성을 알아본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특허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아까운 인재라며 너도나도 대학이나 연구소에 추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엔카레 민코브스키, 퀴리 부인 라오에 등 여러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지켜세웠죠.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1908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베른 대학에서 강의할 자격을 얻습니다. 첫 수업 수강생은 단 2명이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09년 10월 취리 대학의 이론 물리학 조교수로 이직하며 특허국 퇴사, 3년차쯤 되자 연봉도 높고 조건도 좋은 프라하 대학으로 또다시 이직, 1년 후 자신의 모교인 취리 연방공과대학으로 다시 한번 이직, 그리고 1914년 돈과 명예, 연구시간 지원까지 최고의 조건을 제시한 베를린 대학 카이서 비렐름 연구소에 정착했습니다. 프로 이직러로서 경력을 하나씩 다져가는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밀레바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반복되는 가사와 뒷바라지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취리로 이사한 뒤에는 아인슈타인이 친척이자 미망인이었던 엘사에게 빠져 결국 베를린으로 이사한 뒤에 별거 생활에 이르게 됩니다. 조정 기간을 가진 후에 결국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혼을 하되 지금은 돈이 없으니 위자료는 미안하오. 내가 언젠가 노벨상 상금을 받으면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지만 밀레바는 일주일간 고민을 한 후에 대답합니다. 오케이 콜. 과연 그들의 계약은 어떻게 될지 이따 나옵니다. 한편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가정사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의 호기심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두고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인슈타인에게는 필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등속이 아닌 운동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은 등속이 아닌 가속 운동입니다. 가속 운동에도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고 싶었던 아인슈타인은 자연스럽게 자유낙하를 하는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중력과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속력과 관성력, 중력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구로부터 정지 궤도까지 연결된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눈을 가린 공진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구 중력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공진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진은 바닥에 딛고 서 있는 힘이 엘리베이터의 가속에 의한 관성력 때문인지 지구의 중력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 등가 원리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킨다면 속도가 변하면 시간과 길이도 변합니다.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 운동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등가 원리에 따라 가속에 의한 관성력은 중력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질량입니다. 즉 질량은 시간과 길이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천재 아인슈타인 형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계산하려 했던 이때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텐서 이론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수학에서 굉장히 난해한 이 두 분야를 해결하지 않고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거 텐서 이론 단기 속성 학원이 있을 리도 없고 결국 아인슈타인은 텐서 이론을 독학하게 됩니다. 그는 텐서 이론을 배워나가는 모든 과정이 지독히 어렵다.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다. 이 이론을 장안해낸 수학자에게 지극한 존경심이 우러나온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충분한 연구 시간을 보장받은 베를린 대학에서 2년에 걸쳐 수학 계산과 사투를 벌였고 1916년 드디어 등가 원리를 떠올린 지 약 10년 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자 과학자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속한 과학자라는 이유로 이론 자체를 무시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왕립학회의 간사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던 에딩턴은 달랐습니다. 에딩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큰 감동을 받아 이를 증명
증명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과 독일은 엄연한 적대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German scientist가 제안한 이론을 우리가 왜 검증해 줍니까? 라며 이론 검증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1919년 상대성 이론 검증을 위한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이들이 보려고 한 것은 일식이었습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주변을 지나가는 별빛이 휘어지는 각도를 측정해 이론과 맞춰본다면 이론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도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에딩턴은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 서부 아프리카 연안의 섬인 프린시페로 향했고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일식을 관측하고 빛의 휘어짐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런던의 왕립학회와 왕립천문학회의 합동회의에서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 라고 발표했고 이를 받아 적은 세계 각국의 신문사의 일면이 아인슈타인으로 장식되게 됩니다. 신문은 과학의 혁명, 뉴턴 이론을 뒤엎다, 시간과 공간의 파괴자 등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되는 것은 물론 1921년에는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닌 이론 물리학에 대한 기여, 특히 광전 효과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것을 이유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광전 효과는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와 같은 에너지 뭉침이고 빛의 진동수가 높을수록 빛이 더 큰 운동 에너지의 입자처럼 행동해서 금속판에 빛을 쏘면 전자를 하나씩 튕겨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광전 효과로 상을 받았지만 그 당시 상대성 이론이 더 핫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회에서 광전 효과가 아닌 상대성 이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노벨상 상금은 17년 전 이혼 때의 약속으로 인해 첫 부인이었던 밀레바 마리치에게 전액 돌아갔습니다. 밀레바는 이 돈으로 집을 3채 사는 투자를 했다는 사실. 역시 노벨상 상금도 결국 부동산. 한편 스타 과학자가 된 아인슈타인은 1920년대 당시 핫하게 떠오른 양자역학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세계는 확률의 세계입니다. 이런 양자역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두 참석했던 솔베이 회의에 참석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며 양자역학을 무시합니다. 이에 양자역학 진영의 닐스 보어는 신이 뭘 하는지 말하지 말게 라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이 실제 여러 기술들의 응용까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천재 아인슈타인도 실수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양자 개념에 초석을 다진 연구 역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광전효과 논문이라는 것을 보면 그의 수많은 연구들이 인류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그의 수많은 업적이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독일과 악연이 깊었습니다. 어린 시절 악몽 같았던 독일식 교육부터 독일 과학자들의 민족주의적 연구 방식 그리고 나치와 히틀러의 유대인 압박까지 도저히 독일에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 독일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으로 망명해 죽을 때까지 미국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1952년에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요. 단박에 거절합니다.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참 궁금하네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가장 유치한 미신들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며 유대인은 결코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 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은 세계 시민을 꿈꿨습니다. 인류와 문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정부 창설에 달려있다며 세계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활발한 대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고민했던 것은 우주의 모든 작용을 지배하는 일반 법칙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포괄하는 이론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 대동맥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자 아인슈타인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다음날 아침 눈을 감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각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나오고 100년이 지난 후 2016년에는 중력파 관측에 성공하게 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극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사실로부터 질량의 급격한 변화가 시공간의 물결인 중력파를 만들어낸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중력파는 100년 만에 관측을 통해 증명되었고 중력파는 인류가 우주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창이자 눈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력파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인류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었던 아인슈타인의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에서 시작된 질문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호기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바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아닐까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며 과학자 열전 엘버트 아인슈타인 편 마치겠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